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전산세무 2급의 교재, 제 교재의 단원별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 단원별 문제풀이를 카페에 올리지는 않았었지요. 사실 일반적인 강의에서 단원별 문제까지 강의하는 데는 거의 없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실강할 때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보통 이론 강의 듣고 혼자 풀어보시고 질문 받고 이런 식이었는데, 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단원별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혹시 근데 또 제 교재 없는 분들도 있죠. 근데 여기 있는 문제들이 다 기본적으로 세무 2급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들을 단원별로 잘라서 오려붙이기 한 거기 때문에 혹시 제 교재가 아니더라도 아마 보시면 각자 가지고 계신 교재에 있는 문제랑 동일한 게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강이 좋은 점 있죠. 동영상 화면을 잠깐 일시정지 딱 하고 나서 문제 눈으로 째려보고 또 강의 설명 듣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재무회계 이론편입니다. 이 챕터는 제 교재 기준이에요. 제 교재 한 권 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1번부터 가봅시다. 답은 어차피 다 나와 있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 그래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듣겠습니다. 1번 재무회계 개념체계, 이론에서는 엄청 중요한 거죠. 개념체계에 따른 회계 보고의 목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업 근로자의 근로 성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 끝나는 바는 다 똑같네. 무슨 유용한 정보네요. 그다음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런 것들을 아마 기본서에도 다 써 있어요. 근데 근로자의 근로 성과 평가가 재무보고, 재무회계의 목적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근로자의 성과평가는 인사평가 다른 영역이죠. 재무회계, 재무보고가 아니고 인사관리 별개의 영역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고. 두 번째, 요럴 때 잠깐 일시정지하고 눈으로 딱 째려보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하면 되죠. 2번 갑니다.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해야 되죠.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주요 질적 특성이 목적 적합성과 또 하나가 신뢰성이잖아요. 밑에 보이네. 바로 밑에. 이건 또 뭐야? 이거 신뢰성이 바로 밑에 보이네요. 그래서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얘들은 서로 상충관계를 갖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목적적 합성의 속성에 해당되지 않는 건데, 목적 가치에 해당되는 게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적시성, 예피적. 목적적 합성, 목에 피가 났더니 목에죠. 목에 피가 났더니 빨간색이랴. 붉을적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목에 피가 났는데 빨간색이야. 피 났는데 검은색이면 좀 이상하지. 자, 그 다음에 이 신뢰성의 하부 속성에 표준검이 있죠. 무시무시한 검이 있어요. 무슨 검인지 몰라도 표준검이 있어. 신표준검. 신뢰성은 표준검. 신중검표, 신중하게 검표해라. 검표 아시죠? 표 검사하는 거. 신중하게 검표해라.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외우는 거. 목에 피가 났는데 빨간색이든, 아니면 저는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을 다 외우지 말고 한눈만 패라. 신뢰성 쪽, 신뢰성 신중하게 검표해라. 신중 검표, 아니 표준검 딱 외워버리면 나머지는 어차피 목적적 합성이니까 둘 중에 한쪽만 정확히 외우면 나머지도 찾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상충관계를 갖는다. 그럼 위에 답이 이미 나왔고,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 2번 이렇게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 질문에 2번이 답이 몇 번이요?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렇게 해드렸는데 답이 몇 번이니? 2번이요. 2번. 그 다음 여기 3번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한 속성과 거리가 먼 겁니다. 아닌 거지. 자, 표준검, 아니 신중검표, 신중하게 검표해라. 신중검표 이렇게 할까? 신중검표. 암기사항 같은 거는 앞글자 두 문자 따서 이렇게 문장 만드는 거, 아니면 조금 더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연상하는 거. 근데 이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 정도는 신중검표, 표준검 하면 됐지 뭐. 어쨌든 표현의 중실성, 검증 가능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되죠.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는 목적 적합성 이동됩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엄청 중요하고 이론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4번. 자, 이건 또 뭐다 하냐?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는 취득 원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 현행 원가. 현행 원가는 다른 말로 하면 시가고, 역사적 원가는 취득 원가. 그냥 원가죠. 원가. 글자 그대로 취득 원가입니다. 측정하고자 할 때 회계에서 이 측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금액,
금액을 장부에 기록할 금액을 결정하는 걸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질적 특성 간의 상충 관계를 갖는다. 뭐와 뭐? 대표적으로 아까 조금 아까 했던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이 상충 관계. 역사적 원가는 신뢰성, 현행 원가는 목적적 합성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네 바로 밑에 있네 또. 그래서 기본서 교재 제 교재에 보시면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의 상충 관계 그 표로 정리돼 있죠. 표를 참조하세요. 그 중에 옳은 걸 찾으래. 지금 나왔네. 자산 평가할 때 목적적 합성이 시가법, 신뢰성은 원가법. 얼라리 맞는 거 찾는 거죠. 벌써 맞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이거잖아요. 1번 맞는데 답이 1번이면 좀 서운하네. 그죠? 수익 인식 방법. 수익 인식할 때 진행 기준과 완성 기준 바뀌었죠? 뭐 이게 바뀐 겁니다. 목적적 합성인 진행 기준.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그때그때 수익을 인식하니까 성과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다. 그다음 손익 인식할 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도 바뀌었죠.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죠. 그 다음에 보고 시기에 따라 분기나 반기 이걸 다른 말로 중간재무제표라고 하죠. 중간재무제표라고 결산재무제표를 영차가 아니라 연차재무제표라고 하죠.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1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거 6번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 뭐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진 않죠. 세무이급 같은 경우 회계원리가 5개 원가액에 5개, 세법, 부가세와 소득세가 5개잖아요. 시험 한 번 볼 때 5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온다?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또 전산세무회계 공부 특성상 이론이 30점, 실기가 70점이다 보니 솔직히 이론에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면 실기 점수만 그냥 신경 써라 이거지. 결론은 기출문제만 냅다 돌려라. 물론 그게 합격 비법입니다. 모든 시험 특히 웬만한 시험에 가장 중요한 합격 비법은 기출문제 돌리는 거예요. 기출문제 돌리면 공부 좀 센스가 있고 그러면 기출문제만 돌려도 합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자격증하고 좀 다른 게 우리 회계 쪽의 자격증이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는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돈을 만집니다. 돈을 관리하는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해도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어요. 돈을 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그냥 자격증만 따면 돼 이러면은 기출문제만 돌리는 게 가장 최선이고, 근데 이왕이면 나중에 취업해서 또는 이직해서 이쪽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자격증 따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최대한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한두 개 실수할 수는 있지만 합격에 의의를 두면 안 되고 그냥 100점 아니면 최소한 90점 이래야지. 제 평상시 카페에서 강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합격만 목표로 한다면 기출문제만 냅다 돌리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시 소모품 이거 되게 중요한데, 소모품이라는 자체가 원래 소액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회계에서는 소액 기준이 얼마냐 사실 그건 없어. 근데 상식적으로 소모품은 소액이고 실무에서는 보통 100만 원 기준 합니다. 근데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 초과되는 건 비품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미만은 100만 원 이하는 그냥 소모품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어쨌든 구입 시점에 자본화, 즉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비용 처리, 즉 자본적 지출보다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된 개념이 뭐다냐? 답은 여기 지문이 하나가 없네. 지문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보수주의. 자,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5번까지 해서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은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보수주의라고 답을 여기 지문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이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수주의를 답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공부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공부하긴 했어요. 보수주의가 뭔지를 아니까. 가급적 자산 처리보다는 자산은 적게 부채는 많게, 비용은 많게 수익은 적게. 가급적 자산은 적게 부채는 많게, 비용은 많게 수익은 적게. 그래서 결국은 이익을 좀 숨겨라. 뭐 적게 표시해라. 이게 보수주의잖아요. 그럼 자본적 지출보다는 수익적 지출 처리하니까 보수주의 아닌경. 그죠? 아닙니다. 중요성입니다. 이건 중요성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로 갈 가능성이 큰데, 보수주의는 의도가 있어. 이익을 적게 표시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익을 적게 하자 이런 거. 근데 지금 이건 소모품은 소액이죠. 소액은
자산 처리하면 나중에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감가상각 이런 또 뭐 소모품 감가상각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처럼 이렇게 상각이라는 절차, 물론 소모품은 사용액을 비용으로 대체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절차가 좀 복잡한 면이 있어. 그리고 소액이면, 그리고 소모품은 어차피 그때그때 써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입할 때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결산정리에서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 배웠지만 그걸 떠나서 일반적으로는 비용 처리한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익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금액이 소액이잖아요. 이게 힌트야. 금액이 소액이 일단 금액이나 중요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즉 우리 개인적으로는 50만 원, 100만 원도 엄청 큰 돈이지만 회사로 볼 때 이번에 직원들한테 쓸 소모품을 50만 원어치 사왔다, 100만 원어치 사왔다. 엄청나게 큰 게 아니잖아요. 금액이나 중요도가 낮아. 이럴 때는 굳이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비용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거를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보수주의 아니에요. 회계공준. 회계공준을 다른 말로 하면 기본 가정, 전제죠. 기본 깔고 들어가는 전제입니다. 틀린 걸 찾아라. 자, 회계 이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본 가정이다. 기업 실체의 공준, 기업 실체의 공준이 있고 계속 기업의 공준이 있고 기간별 보고가 있죠. 세 가지. 그럼 다 맞는 거야? 어쨌든 이 세 가지가 회계 공준입니다. 참고로 국제 회계 기준은 요거 계속 기업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K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계속 기업밖에 없다는 거 참고하세요. 다시 2번 안 읽었죠? 개인 기업의 경우 기업과 기업주를 하나의 가정을 동일한 실체로 본다. 사실 개인 기업일 때는 기업이 곧 기업주고 기업주가 곧 기업이죠. 근데 그게 기업 실체의 공준이 아니라 기업 실체의 공준은 원래는 뭐냐 하면 회계의 주체는 기업이다. 회계의 주체는 기업 자체다. 기업 실체는 기업 자체,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기업주와는 별개다. 하나가 아니라 별개의 실체다 이거죠. 그게 바로 별개의 독립된 실체다라고 전제하는 게 기업 실체의 공준입니다. 개인 기업인 경우가 아니라 이 기업 실체의 공준 자체가 회계의 주체는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 회계 공부할 때 제가 항상 우리 회계는 누가 한다? 기업이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겁니다. 기업 실체의 공준. 결론은 틀렸고요. 계속 기업의 공준은 기업은 영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래 예측 가능한 기간 동안 계속 존재한다는 가정입니다. 그죠? 망할 때까지는 가겠죠. 또 기간별 보고는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등을 일정 기간별로 잘라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 회계 기간, 이게 회계 기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공준이 있고 그 중에 틀린 내용은 2번. 됐죠?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 공부 좀 했어야 되고 강의를 잘 들었어야 돼요. 전공자가 아닌 이상은 강의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전공했던 사람은 뭐 이 정도는 뭐 전공 지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강의는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진 않죠. 그죠? 비전공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론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기본 과정 똑같습니다. 회계 공준이고요. 올바르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재무제표 기본 가정은 기업 실체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환경적 가정 또는 회계 공준이라고 한다. 그죠? 두 번째, 회계 개념 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 화폐 단위 측정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안 하는데, 요즘 이런 말 안 하는데.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것만 하잖아요. 그 현행 나와 있는 건 기업 실체, 계속기업, 기간별 보고. 요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 이게 지금 보이지? 어쨌든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틀린 거죠. 그럼 틀린 거죠. 그럼 이게 답인가? 일단 넘어가 봐요. 넘어가 봐요. 옛날에 있던 거예요. 그 다음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개념. 기간별로 잘라서 보고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있고 수익과 비용의 이연이라든가 예상 있잖아요.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런 것들 하는 것도 되죠. 그 다음 기업 실체의 과정은 자본주, 기업주와는 별개의 기업 자체가 회계의 독립된 주체이다. 맞네. 그럼 2번이 답이네요. 혹시 3, 4번 중에 완전히 더 틀린 게 있으면 그것도 상대적으로 완전히 틀린 게 있고 좀 덜 틀린 게 있고 우리 시험은 안 되는구나. 우리 시험은 그럼 이의 신청 겁나 들어와. 힘드니까 그렇게 안 할 건데 일단 요건 없어졌어요. 근데 없어졌다고 틀린 말은 아니죠. 지금도 화폐 단위로 즉 우리가 여러분이 값어치가 얼마냐 그 재무제표에 적을 수 있냐.
못 적잖아요. 왜? 화폐 단위로 측정이 안 되니까. 근데 건물이나 기계는 얼마냐 정할 수 있죠.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건 내용은 틀리지 않아. 근데 문제는 기본 가정의 종류에 안 빠졌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미지급 비용 방금 했는데 방금 요거 했는데요. 미지급 비용이나 성급 비용 이런 걸 정당화시켜주는 개념이 바로 계속기업. 계속기 기간별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따지고 감가상각 따지고 충당부채 설정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9번, 1번. 계속성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계속기업의 공준이고 계속성은 다른 말로 하면 비교 가능성. 3번 채택한 기준은 계속 적용해라. 이게 비교 가능성이에요. 보수주의와 중요성 아까 문제 하나 있었죠. 이 가급적 이익을 적게 표시하는 거. 보수주의 나왔네. 바로 밑에 나왔네요. 보수주의 적용 사례. 그래서 기본서에 보수주의 적용 사례 거리가 먼 건데 보수주의 사례 있죠. 내 책에는 없는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재마다 이게 없는 책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냥 참고하세요. 없는 것도 있으니까. 없는 사람은 이거 보고 그냥 하세요. 솔직히 이게 또 시험에 자주 나오냐?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 어쨌든 보수주의는 가급적 이익을 적게. 그래서 자산은 가급적 적게. 부채는 많게. 엄살 떠는 거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시험 공부 하나도 못했어. 전 과목 하나 틀렸어. 막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수익은 가급적 적게. 비용은 가급적 많게. 막 이런 거죠. 이익을 적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 광고비는 미래의 효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다. 이건 좀 거시기 하긴 한데 광고 선전비 자체가 원래 그냥 보통 비용이죠.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잖아요. 자, 일단 어쨌든 이것도 자산보다는 비용 처리하는 개념이니까 가급적 자산보다는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런 개념. 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우발 이익을 이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우발 부채,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에서 우발 부채는 기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발 이익은 기록 안 하죠. 가급적 이익은 적게, 수익은 적게. 결론은 가급적 이익을 적게 표시하는 거. 요게 바로 보수주의 핵심입니다. 적게. 그다음 회계연도 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내용 연수를 단축. 내용 연수를 줄이면 상각을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100이라는 걸 5개로 쪼갤 때는 20씩 쪼개지만 2개로 쪼갤 때는 50으로 쪼개니까 상각비가 많아져. 비용이 많아지죠. 이쪽 개념. 그럼 답은 이건디? 그죠? 답은 이거죠? 아니요? 자, 이거 봐요. 이거 보자. 연구비와 개발비 중 미래의 효익이 불확실한 걸 연구비 처리한다. 1번하고 4번이 같은 건데? 그럼 4번이 답이 아닌 게요. 1번하고 4번 같잖아요. 광고비나 연구개발비 중에 미래의 효익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자산보다는 비용 처리해라. 같은 건데? 그럼 다시 2번. 우발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맞고. 3번. 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단축한다. 사실은 임의로 단축하는 건 안 되는데, 그죠? 임의로 단축하는 건 원래는 안 돼요. 이익을 줄이기 위한 목적은 맞아. 목적은 맞는데 내용연수를 마음대로 바꾼다? 줄인다? 이건 안 되지. 내용연수를 처음부터 짧게 선택하는 건 가능하지만 내용연수를 10년 했다 5년 줄인다 이런 것들은 임의로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하다. 어쨌든 막 바꾸면 안 돼요. 막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건 이 자체는 우리 회계 변경과 오류 있잖아요. 회계 변경, 회계자는 빼고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임의로 줄인다. 만약에 변경이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이건 아니거든. 다시 보수주의로 하면 이익을 줄인다는 목적이 들어가는 건 맞아. 그런데 문제는 내용 연수를 임의로 줄이는 건 회계 변경이나 오류 이쪽에 관련돼 있고 중요한 건 얘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 근데 정당한 사유가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결론은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결론은 답이 3번입니다. 1번하고 4번은 내용이 같은 거예요. 답이 3번. 은근 헷갈릴 수도 있죠. 은근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내용 요소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건 아니다. 변경이 있을 수는 있다.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임의로 바꾸면 그 잘못된 거예요. 오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도 우리 시험인지 다른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출제됐던 거예요. 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어디서 나온다 몰라. 나오긴 나온 건데 휴지통이나 스테플러 또는 종이 클립과 같은 단순한 사무용 자산은 꽤 오랫동안 사용할 걸로 예상되죠.
저 스테플러가 지금 요 눈앞에 있거든요. 있었는데 어디 갔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네.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 애들이 또 갖다 썼나 보다. 어쨌든 스테플러인데 제가 이거 언제 샀나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스테플러를 어디다 집어 던지지 않는 이상 항상 여기 있었어요. 제 앞에 있었는데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네. 어쨌든 한 20년은 된 것 같아. 어때요? 쓰레기통 한 번 사면 누가 걷어 차지 않는 이상은 5년 10년 계속 쓰죠. 오랫동안 씁니다. 그런데 회사의 규모나 매출액에 비하여 이미 벌써 답은 나왔어요. 자산의 취득가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한다면 이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편의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된 개념이 뭐다냐? 방금 했잖아요. 위에서. 뭐다? 특히 헷갈리는 게 보수주의냐 중요성이냐? 중요성이다 이거죠. 보수주의 아니에요. 이 보수주의는 의도가 있어. 이익을 줄이고자 하는. 근데 지금은 이미 문제 속에 답이 다 있잖아요. 이익을 적게 하기 위해서 자산보다는 비용 처리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금액이나 중요성이 낮아. 금액이 적어. 이럴 때는 아무리 오래 쓰더라도 자산 처리하고 만약에 제가 스테플러를 한번 사면 20년은 쓸 것 같아. 처음부터. 설마 20년은 쓰겠지. 그죠? 그래서 20년 동안 감가상각 할 거야 이거? 귀찮죠.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나야지. 그죠? 이건 중요성입니다. 보수주의가 아니다. 특히 보수주의는 이익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점. 그 다음 재무제표 구성요소 인식기준이 아닌 것은 어떤 거냐 그랬죠. 아닌 것은 어떤 거냐.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이게 보여서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보면 나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런 분 계시죠. 계실 거야 아마. 기존에 있는 책하고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오는 책하고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좀 바뀌고 문제는 조금 바뀌었는데 솔직히 회계원리랑 원가회계는 그냥 가급적 유지했습니다. 유지하고 세법 뭐 나중에 가서 하겠지만 부가세하고 세무 소득세 이 부분은 개정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기존의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회계랑 원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세법 같은 경우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 문제가 달라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건 감안하세요. 넘어가야 다시. 요거는 그냥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다가 플러스 카페에 있는 기출문제풀이 강의. 기출문제풀이는 최신 기출문제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죠. 시험 볼 때마다. 그걸로 보시면 되죠. 기존에 있는 건 교재를 보시고 그리고 최근 문제는 최근 기출문제 카페에 있는 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인식기준 구성요소라는 건 자산부채자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부채자본 자부자 그 다음 수익과 비용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 구성요소입니다. 1번 당해 항목이 기본 요소의 정의, 즉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 각각의 정의가 있잖아요. 정의에 충족해야 되고 당연하고 당해 항목과 관련된 미래의 경제적 교육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유입되는 것은 자산과 수익이고 유출될 건 부채나 비용이겠죠. 그죠? 또 당해 항목에 의한 측정 속성, 즉 원가법, 시가법 이런 거 측정이라는 단어는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잖아요. 측정 속성이 있고 이 측정 속성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 맞는데? 뭐가 틀리나? 당해 항목에 오류와 편의가 없고 표현이 충실하다는 믿음을 줘야 된다. 이거는 재무제표 자산부채자본 구성요소가 아니라 이거는 왜 앞에서 왜 표준검할 때 신뢰성이잖아요. 신뢰성, 오류와 편의가 없어 중립적이고 표현의 충실성 이런 것들 신뢰성에 대한 거지 구성요소의 인식기준이 아니다. 구성요소의 인식기준은 그냥 1, 2, 3번이에요. 이게 정해져 있어. 정의에 충족해야 되고 미래의 경제적 교육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측정 기준, 측정 속성이 있어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13번이 끝인가 보다. 13번이 끝이네. 역사적 원가주의. 역사적 원가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취득원가. 우리가 자산을 적을 때 취득원가로 기록해라 라는 근거에 속하지 않는 걸 찾으래요. 아닌 걸 찾으래요. 1번 회계정부의 적시성이 높아진다. 지금 이게 원가법이죠. 원가법 하면 아까 상충관계도 있었지만 원가법 하면은 이거는 신뢰성 쪽입니다. 신뢰성 쪽이고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 쪽이잖아요. 목적 적합성 쪽이니까 신뢰성하고 상관이 없는겨. 그게 답이지 뭐. 미실현이익을 계상하지 않는다. 취득원가로 적으니까 만약에 시가법으로 하게 되면 공정가치법, 지금은 전문용어로 하면 공정가치법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다 그러면 이거 시가법으로 적용하면 평가손익이 발생하죠. 이때 평가손익은 실현된 게 아니라 미실현된 거죠.
평가손익은 평가만 했지 진짜 처분한 게 아니죠. 실현된 게 아니다. 미실현이죠. 그다 보다 검증 가능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고 객관적이죠. 이런 것들이 역사적 원가주의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준비된 건 됐고요. 그러고 보니까 좀 하나 추가될 게 또 있는데, 아하, 참말로 잠시만요. 최근 기출문제 중에 100회 이후 최근 기출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최근 기출문제 중에 여기 관련된 거 나온 걸 모아놨는데 그걸 파일을 안 열어놨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열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래요. 금방 놓쳐. 금방. 최신 기출 문제를 지금 제가 컴퓨터가 조금 느린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좀 늦게 나오는지 지금 파일을 못 불러오네. 불러왔네요. 잠시만요. 다 됐어요 이제. 자, 세무이급에 최근 나왔던 기출 문제들 100회 이후 것만, 또 그 이전 것까지 하면 또 끝이 없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될지, 뭐 90회가 80회가 70회가 어디까지 가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일단 100회 이후로 100회 아이고 다시 100회 이후로 지금 한정을 해서 여기 105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 모아놨어요. 자, 최근에 나온 거 봅시다 한번. 요건 당연히 교재에 없는 겁니다. 교재 없고 그냥 100회 이후 것만 자, 단원별로 좀 추려놨으니까 감안해서 보세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뭐에 대한 설명이냐. 요즘 105회면 22년도 나왔던 문제잖아요. 22년 몇 월이야? 107회가 4월, 106회가 2월, 그럼 105회니까 12월에 봤네. 22년 12월에 본 거죠. 아예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잘 보니까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럼 목적적 합성 쪽인 것 같지 않아요? 딱 봐도 회계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의사결정하는 경우와 정보를 이용했을 때 의사결정을 비교했을 때 이용했을 때가 더 유용한 의사결정의 차이, 더 유용한 정보가 된다면 그건 목적적 합성인데 요거죠. 목적적 합성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정보를 이용했을 때, 그러니까 이 강의도 안 듣고 진짜 혼자, 요즘은 강의 들으면서도 독하겠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 강의 들으면서도 나는 독하겠어야. 인강으로 독하겠어. 인강으로 독하겠다. 근데 요즘은 이것도 독하기라며. 뭐 어쩔 거야. 요즘 세상이 그렇다며. 뭐 인강이 독하기래. 강의를 들어놓고 독학을 했대. 독학이라는 건 홀로 독자 배우락자. 자기 혼자 배웠다는 얘기예요. 자기 혼자 앉아서 강의 들었다가 아니라 혼자 책 보고 깨우쳤다. 누구한테 강의를 들은 적 없고 혼자 깨우쳤다. 이게 독학인데 요즘은 인강 들어도 독학이라며. 뭐 그럼 할 말이 없는데 그럼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는데 솔직히 아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인강으로 배웠어요 이러면 되지. 인강으로 독학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있는데요 엄마만 있어요 이 소리야. 이게 뭔 소리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강 독학은 아니고 강의를 들었으면 한 1분을 들었어도 배운 게 그냥 배운 겨. 그렇다 치고 다시 어쨌든 강의를 듣고 그럼 강의를 듣는 거랑 안 듣는 거의 결과가 똑같으면 들을 필요 없죠. 근데 강의를 들었더니 하나라도 배운 게 있다. 시험장 갔더니 하나라도 더 맞췄다. 그러면 유용한 거죠. 그게 바로 목적 적합성입니다. 그게 바로 자, 그다음 두 번째 기본 과정 또 나왔죠. 방금 우리 했잖아요. 기본 과정 다른 말로 회계 공준에 세 개 있댔죠. 기업 실체, 계속 기업, 기간별 보고 이건 없잖아요. 없죠. 이제 기본 과정이 아니죠. 발생주의가 회계에는 있죠. 중요하죠. 회계에서는 중요합니다. 회계에서는 이제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기간이 아니라 그것이 발생한 기간을 인식한다. 이건 맞죠. 내용은 맞지만 중요한 건 이런 가정은 있다 없다. 없다. 발생주의는 우리 회계 전반에 그냥 일정한 원리 원칙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지 회계 공주는 아니다. 공주는 아닙니다. 또 있나? 없는 것 같아. 눈치 학상 없죠? 100회 이후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뒤로 넘어가면 딴 게 나와요. 잠시 후에 현금이 현금성자산 나오는데 그때 나올 내용입니다. 1단계에서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이론이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 한 번에 5개밖에 안 나와. 그럼 1년에 6번 시험 보니까 5, 6, 30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책이 몇 페이지인데 모든 책에 뭐 회계 원리 따지면 물론 회계 1, 2급 때 배운 거 포함해서지만 세무 2급에서 나오는 회계 원리 분량이 적어도 몇십 페이지잖아요. 100페이지 넘어요 웬만하면. 그럼 그 내용 중에 딸랑 뭐 1년 해봤자 30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자주 나올 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제 교재를 기준으로 일단 나갈 거고 그리고 최근 기출 문제 조금 얹어가면서 강의할 거니까 책이 있든 없든
저희 카페 회원들 우선으로 지금 생각하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또 유튜브 속성상 뭐 아무나 들을 수 있으니까 제 책이 없더라도 이거 보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기본 아시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들으실 필요가 있다 싶으면 카페로 오시면 돼요. 네이버 카페에 김쌤 전산에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